오늘 오션 전기 세미나 우리가 다룰 논문은 플라스틱 재활용에 있어서 아시아의 좋은 정책과 사례라는 굉장히 짧고 실용적이고 재밌는 리포터입니다. 보시겠지만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는 이 문서의 모체가 뭐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 들어갔더니 이리아라고 하는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ian and East Asia라는 데서 자기들이 Regional Knowledge Center for Marine Plastic Debris라는 걸 별도로 만들었네요. 웹사이트겠죠, 그냥.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냥 퍼블리케이션이라고 얘는 그래도 팔러시 브리프라는 제목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오션에 어떤 기사를 올려도 그건 대개는 이제 오늘의 해양 쓰레기에 뭐 이렇게 몇 호에 실리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독자적인 하나의 문서로서 리포터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실용적이고 재밌어요. 그리고 이런 연구소들이 지금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아세안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세안 정상회담을 서포트하기 위한 일종의 싱크탱크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중일 정상회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 국가의 수뇌 서밋이 서밋. 그러니까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안건들은 물론 수많은 정부 부처들도 관여를 하고 국책연구소들도 관여를 하지만 그 국제기구를 특별히 지원하기 위한 이런 싱크탱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한중일 정상회담을 지원하는 무슨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청와대 직보야. 아주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도 지금 아세안에 지원하기 위한데 이게 일본 친구들이 열심히 이걸 쓴 사람도 일본 사람이고요. 그런 구조 속에서 자기들이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라는 걸 아세안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다룰 건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책과 모범 사례 정도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요약 아주 간단한 요약인데 이제 어떤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서큘러 이코노미, 그러니까 순환 경제로 보는 거죠. 뭐라 그럴까? 정책을 하는 사람들. 크게 봤을 때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제일 마지막 이제 그걸 종착지를 플라스틱이 바다로 안 가고 경제 사이클 안에, 자원 사이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오염으로 나오는 양이 줄어들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이게 약간 이면이 있죠. 그래서 사실 가치가 없거나 내지는 그 환경에 부하를 일으키면서까지도 플라스틱을 재활용을 해야 되냐 이런 게 생겨버리기 때문에 어쨌건 그렇지만 이제 예방이 되면 좋죠. 서큘러 이코노미가 돼가지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생태산업단지 내지는 생태도시 이런 게 돼가지고 플라스틱이 그 경계 밖으로 안 나가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자원으로서 계속 순환되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플라스틱이 지구적인 어떤 이슈가 됐고, 좀 보세요. 네. 화면이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오실래요? 아니면 그냥 다른 거 그래서 키워드는 플라스틱 마리미터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저감, 규제를 제일 많이 다시 시도하고 있지만, 그것과 함께 안 쓰기가 힘들잖아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보시다시피 참일형이라는 건 회피하기 힘듭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재활용이라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강화될 필요도 있는데, 그걸 위해서 관련된 정보나, 뭐, 모험 사례 같은 걸, 이 리포트라고 했죠? 그래서 보고하고 있다. 이게 탭을 먼저 보면,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리사이클을 다룰 건데, 그럼 리사이클을 어떻게 하지? 그 기술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메케니컬 리사이클링, 물리적 재활용, 케미컬 리사이클링, 과학적 재활용, 바이올로지컬 리사이클링, 생물학적 재활용, 그 다음에 에너지 회수, 에너지 이용, 이렇게 크게 네 개로, 이건 거의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들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뭐 특징을 보면, 메카니컬 리사이클링은, 로 머티리얼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이제 아주, 시그니피컨트한 케미컬 스트럭처를 바꾸지 않고, 뭐 열을 가한다든지 내지 물리력을 가해가지고, 그냥 이게 로 머티리얼로 만들어내는 거고, 그에 반해서 케미컬 리사이클 혹은 피드스톡 리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이제 화학적 구조 자체를 바꿔가지고 뭐 이걸 가스화 시킨다든지 내지는 폴리머를 더 이제 잘게 쪼개가지고 모노머나 뭐 이런 걸로 바꾸는 화학적 이제 심대한 화학적 변화를 가지고 오는 재활용 로 머티리얼 생산을 이제 케미컬 리사이클이라고 하죠. 바이올로지컬은 이제 쉽게 말해서 발효, 뭐 소화 시켜가지고 없애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가스 같은 게 나오면 그런 거 활용하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커버리는 한마디로 소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그냥 소각하는 게 아니고 그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재활용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그 우리 EPS 그 할 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열 회수는 적어도 어떤 EPR이나 이런 데서 환경부에서 실적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재활용 방법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걸 EPR 실적이나 이런 데서 인정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두 번째 테이블은 근데 이제 앞에 어떤 물리적 재활용이 놀랐는데 이게 난 물리적 재활용은 자르고 압축하는 게 기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멜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물리적 재활용의 하여튼 제일 근본이 멜팅이다, 녹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맞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잖아. 멜팅은 화학적으로 완전히 바뀌는데 무슨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무슨 뭐이고? 근데 그 멜팅이 그러니까 완전 화학적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공하기 좋은 정도까지만 녹이는. 그래도 그 멜팅을 했다 하면 GPS 같은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같은. 그렇죠. 아 이코노미스트가 돼서 그렇구나. 그렇죠. 그까지 멜팅이 많은 것 같은데. 약간 성형이 들어가죠. 성형까지만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용어는 잘못 썼어. 그래서 팩트가 멜팅 포인트가 굉장히 높네요. 그 다음에 뭐 대략 100도 뭐 근처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PVC도 낮은 데서 일단 종류별로 물론 다르지만 시작을 하고 PS는 100도네요. 엄청 말하는데 어쨌건 요런 이제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재활용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될 거잖아요. 사실 우리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베트남 사업도 지금 물론 그건 케미칼이지만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걔가 녹아가지고 뭔가 그 다음 이제 케미칼로 넘어갈 건데 이런 게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테이블 3은 이제 결국 재활용하려면 폐플라스틱을 구해야 될 거잖아요. 그건 이제 결국은 시장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해야 될 건데 이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로 요 웨이스트 뱅크 폐기물 은행을 인도네시아에 이제 하고 있는데 아예 사람들한테 이렇게 깨끗한 페트병이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페트병을 깨끗하게 갖다 주세요라고 이제 공지를 함으로 해가지고 깨끗한 건 비싸고 더러운 건 싸니까 깨끗하게 가져오세요라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근데 놀라운 건 폴리프로필렌 컵이 제일 비싸요. 사실 우리나라의 일회용 컵은 재활용 안 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 홍수열 소장이나 하여튼 커피숍에 주는 개인. 네. 여러 언론이나 이런 데서 걔가 사람들이 모아만 주면 재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재활용이 안 되더라. 폐기물로 처리되더라. 라는 그 우리나라 기사에는 엄청 많이 났는데 인도네시아는 적어도 폴리프로필렌 컵은 PP 투명한 컵 그게 PP컵일까요? 어쨌건 제일 비싸게 그래야 되는 거더라. 웨이스트 뱅크고 뭐 비슷한 게 이제 타일랜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사실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EPS를 감용하는 거 자료들을 하고 있는데 모양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이거 꼭 스폰지 같이 이렇게 되거든요. 가격을 붙이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플라스틱을 재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어떤 장애는 재활용된 플라스틱이 어떤 산업 표준,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를 따른다고 해야 사람들이 사서 쓸 거잖아요. 사업체가 됐건 공공기관이 됐건. 그러니까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KS처럼 JIS에서 이제 각각의 플라스틱 종류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정도의 표준 기준은 따라야 된다. 그래야 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불이 났을 때 내지는 뭐 물이 이렇게 덜 스며들어야 되고 덜 썩어야 되고 오염물질이 적어야 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각각의 품질 성능도 만족하면서 환경성도 만족할 수 있게 이런 이제 스탠다드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무하고 플라스틱하고 섞어가지고 나무보다 더 오래 가면서도 이제 질감이나 이런 거는 나무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재활용 사례들이 있다. 걸 보여주고 그 다음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 또 관심 있게 추진했던 에너지 RDF 리필스 드라이브 퓨얼 그러니까 배기물 기원 연료 고형 연료죠. 고형 연료를 이렇게 생산해 가지고 이걸 태워서 사실은 발전하는 게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거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그 베트남 사업도 보니까 아시아의 이 지금 요 고용연료 소각 에너지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각 국가에서도 이거 지원 정책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지금 특히 급 인기가 없어졌죠. 왜냐면 미세먼지 때문에 이게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저걸 태우는 거죠. 만드는 과정, 태우는 과정 다. 제대로 태우는 과정 좀 제어가 될 것 같은데 요즘 소각장이 워낙 제어를 많이 하는데.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쨌건 RDF 미세먼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언론에 이런 데서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국제적인 사실 그 폐플라스틱도 거래의 아주 중요한 품목이었고 근데 중국이 이제 그걸 금지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런 왜 그럼 중국을 갔냐? 라고 봤을 때 이 커패시티가 소팅하고 슈레딩하고 워싱하고 펠렛으로 만드는 이 커패시티가 사실 중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은 다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갔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넓히기 위한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 쉽게 말해서 경제 상황이 중국이 더 안 좋아져 가지고 중국이 얘를 이제 수입하기 시작해 버리잖아요. 그럼 실컷 인도네시아에 투자했던 게 무용지물 돼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사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커패시티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 커피스티가 부족한 거는 경제성 때문에 아니면 커피스티 빌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투자를 안 중국에 다 하는 거죠. 팔아버리는 거죠. 네. 그 중국이 60% 정도 수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안 하겠다고 했으니 지금 세계 시장은 진짜 대혼란이 일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을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가볼게요. 그래서 뭐 아세안에서도 그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가 중요한 이슈이고
이스트 에이시아 서밋에서 이 Combating Marine Plastic Debris라는 이제 선언을 뭐 발표를 했고, 그게 이제 3R이라는 걸로, Reduce, Reuse, Recycle이라는 플라스틱 쓰레기 내지는 플라스틱 문제의 제일 기본적인 이제 출발점이죠. 3R을 이제 그 다음에 서큘러 이코노미로 가자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4차 유엔 환경총회 1차부터 4차까지 다 이 유엔 환경총회는 생기자마자 해양 쓰레기 문제의 결의안을 채택을 했어요. 근데 4차 결의안의 제일 큰 특징이 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폐기물 전체를 해양 쓰레기하고 같이 이렇게 한 4, 5개 정도의 결의안이 4차 유엔 환경총회에서 채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해양 쓰레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거 플라스틱에서부터 폐기물 관리랑 이렇게 통합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걸 유엔 환경총회 제4차 결의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연보라든지 이런데 요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UNEP가 여러 이해 당사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걸 좀 대응하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지금 또 난리가 난 거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중국이 그 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시면은 1% 이하로 반 정도로,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는 60% 수입하던 나라에서 1%만 되니까, 물론 사실 이건 이제 저기 어디야 다른 동남아 개발도상국으로 많이 또 가기도 했고, 근데 그런 나라들도 지금 막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이 각 나라에 굉장히 급한 불이 됐고, 뭐 EU에서도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 뭐 그 전에 이제 해양 쓰레기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건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 in Circular Economy라는 걸 발표를 하고 2030년까지 재활용비를 50%까지 높이겠다 이런 선언을 했다 그러고요. 뭐 그래서 각국이 지금 플라스틱 재활용을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우리 표에 봤던 4가지 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 에너지 회수 4가지가 ISO에서 이렇게 정해놨다. 뭐 기계적, 화학적 아까 얘기했고, 바이올로지컬은 바이오디그레이더블한 플라스틱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외적인 거라고 사실 봐야 되고, 웨이스트 투 에너지는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믹스처 오브 플라스틱이나 심지어 다른 게 나무가 섞여 있어도 태우면 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실용적인데 오염 문제가 이제 제일 좀 고민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메케니컬 리사이클의 출발은 멜팅이다. 하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건 서머스탯 플라스틱은 열 경화성 수지라고 봐야 되겠죠. 재활용이 어렵고 열 가소성 수지는 이제 멜팅 포인트까지 가면 이제 이게 성형하게 좋아지니까. 케미컬 리사이클의 뭐 사례로 이렇게 코크 오븐에서 출강 생산해서 하는 것도 케미컬 리사이클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건 이제 플라스틱 투 오일은 PE와 PP에게 아주 적응하기 좋고, 아니 플라스틱에서 추출한 오일이 좀 얼큰하네요. 잘 활용이 되면 좋겠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웨이스트 투 에너지, 전기 생산은 RDF인데 오염 문제가 제일 크고, 여러 그 기술을 뭘 이렇게 채택할 거냐에 대한 팩터가 여러 가지 있죠. 거기에는 뭐 주변에 이걸 수요를 하는, 그러니까 뭐 어떤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냐, 그 재활용된 걸 뭐에 쓸 거냐, 특히 열을 쓴다 그러면은 시멘트나 뭐 철강 회사나 이런 게 있으면 좋죠. 열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쓰레기를 모으고 있냐, 뭐 하여튼 그 중반은 어떻게 할 거고 비용은 얼마나 드냐, 뭐 여러 가지 걸 고려해서 이 재활용 기술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아예 이제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하기 좋게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EPR의 한 요소기는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게 자발적 협약 기업들이 뭐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고죠. 자기들이 재활용이 잘 되면 자기들 생산 비용이나 그다음에 환경적 그 비난 이런 것도 줄어드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일본이 잘하죠 사실은. 일본이 페트 특히 리사이클을 굉장히 깨끗하게 이제 국민들 훈련을 잘 시킨 거지. 그래서 라벨도 뜯게 만들고 뭐 특히 라벨하고 뚜껑의 어떤 비중이라든가 오염, 색깔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인데 일본 산업계에서 그런 이제 어떤 자발적인 권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칼라 수탁이 들었죠. 투명해야 페트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염색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안 투명하면 아주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용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데 일본에 그런 건 이제 컨테이너 앤 패키징 리사이클링 법이 95년에 생김으로 인해서 그걸 따라서 이제 기업들이 EPR 실천 활동의 하나로 EPR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을 책임지고 몇 프로까지 재활용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디자인 자체를 폐기물이 적게 나오고 재활용하기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얘기인데 나중에 얘기해. 네, 얘기하세요. 왜냐면 일본에 이게 잘 되는 점 제가 저 시대에 있었잖아요. 네. 좀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다양하게 다 하질 않고 알루미늄, 철, 페트도 잘 되는 경우를 딱 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캔도 딱 알루미늄 캔을 철저하게 분류하게 돼 있고 스틸도 스틸 캔을 우리는 안 하잖아요. 철저하게 돼 있고 페트병도 뭐만 해라 이런 게 잘 돼요. 그래서 그것만 하는 거라. 나머지 다 버려. 제일 할 때 그랬어요.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또 뭐냐? 일본이 소각 기술이 사실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땅이 없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완전 다른 게 산악이거든. 일본 산악지대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70%가 산이고 30%가 통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땅이 워낙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이 재활용도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사실은 이제 재활용을 여러 개를 많이 하기보다는 그냥 웬만한 거 태워버리고 아주 자원으로서 가치 있는 에너지가 거는 잘 회수될 것만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한 걸로. 우리나라 제가 일본으로 갈 때는 저렇게 분리가 안 됐는데 돌아와 보니까. 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재활용 자체를 얘기했고 재활용이 잘 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콜렉션이죠. 모을 때 분리 배출이 돼야 좀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가치가 높게 재활용 시스템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스 세퍼레이션이 중요한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그 이후에 그럼 재활용을 어떻게 갈 거냐가 중요해요. 우리 지금 우리의 현안이 되어 있는 호이안, 베트남의 호이안은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쓰레기 분리 배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베트남 시 인민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냐? 시민들이 이제 지쳐버렸다. 자기들 딴에는 분리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기술이나 설비가 이게 보장이 안 되니까 실컷 분리해도 나중에 섞여가지고 보상이 없는 거네. 폐기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민들이 여기에 열심히 실천할 효능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여튼 이게 가치가 있는 가치가. 그다음에 이제 퓨리티 아까 질 좋은 단일 재질에 오염되지 않은 게 이제 요 콜렉션 시스템에서 콜렉트 되게 수집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걸 재활용할 거냐 타겟 좀 전에 종쌤이 얘기한 것처럼 일본이라면 뭐 그런 거 베트남은 사실은 좀 더 강금이 하거든요. 플라스틱 자체가 가치가 높게 거래가 되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낮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뭘 제안하냐면 첫 번째는 바이백 센터죠. 돈을 주는 거죠. 많은 나라 이거 뭐죠? 공병회수 보증금제나 뭐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무슨 뭐 폐기물 은행이나 뭐 드랍박스 이런 거 그 자판기에다가 미국이나 독일 아주 유명하죠. 페트병 집어넣으면 돈 나오는 거. 우리나라는 공동제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리병만 아니,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100개를 모아서 갖다 주면 마트 가면 네. 소주병 하나 150원? 100원. 100원인가요? 덕지병. 아니, 저는 안 해봤는데 미국에서 저거를 옆에 어른들은 그걸 안 해. 우리 어릴 때는 그 병모아가 파는 게 썰썰한 용돈벌이였는데. 실제로 2016년에 미국에 있었는 제가 최근이죠. 미국 사람들이 저걸 해요. 네. 마트 가서 병을 모아서 돈 받아가지고.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캘리포니아의 그 자판기 그 시스템이 완전 붕괴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재활용할 거라고 모아놓고는 재활용하는데 미국에서 돈이 많이 드니까 중국으로 수출해 봤던 거야. 그래서 경제적으로 make sense 했던 건데 중국으로 판매가 안 되면 미국 자체에서 재활용해야 되잖아요. 없구나, 이거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붕괴된다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어쨌건 붕괴되기 전에 살았네요. 사람들 열심히 갖다 돈 받더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higher price for clean 뭐 바틀 이런 게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적인 정크샵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죠. 보물상. 그런데 이 이제 그 트랜스페런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그 가격을 이렇게 공지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게 보물상들은 무조건 싸게만 이렇게 사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뒷단의 재활용 측면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모아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저건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베트남에서 페트 리사이클을 하려고 했으면 저게 너무 핵심적인 부분일 텐데 지금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전히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얘기 오일 추출하는 데는 PPPE가 더 좋으니까 뭐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팩트는 싶고요. 팩트대로 클린 팩트를 홍보하고 네, 다른 것들은 다 그렇죠.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되죠. 왜냐면 베트남 자체에서 클린 페트는 가격이 상당히 높게 거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센터를 그 활용하지 않는 방법은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시민들하고. 우리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분리배출. 분리배출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그걸 운반을 하게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트남은 분리배출 프로그램을 하는데 운반을 안 해. 분리해서 안 해. 그 다음에 그 분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용기를 다르게 쓴다든지 내지는 날짜를 다르게 지정해 주는 건데 계속 얘기하지만 호이안이 이거 날짜를 다르게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역시 이건 컬렉션 문제가 아니라 가져가지 않는 거거든요. 날짜별로 아니 잘 안 내놓는 거죠 사람들이 네. 날짜별로 네, 재활용돼야 되는 날에 한 40% 정도가 유기물 쓰레기예요. 계속 강조하지만 인도네시아도 유기물 쓰레기가 동남아시아나 하여튼 저개발국에서 지금 10개 나라들에서 폐기물 관리의 첫 번째 문제는 유기물을 그냥 사람들이 섞어서 버린다. 음식물 쓰레기나 그린 웨이스트라고 나뭇잎 뭐 이런 거 다 넣어버려요. 개념이 없어요. 그게 그 뒷단의 모든 시스템 다 오염되고 망가져버려요. 그 다음에는 모아온 걸 소팅 센터를 그걸 해가지고 우리 지금 통영만 봐도 저기 폐기물 처리장에 가면 엄청난 장비가 사실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하고 그 다음에는 전부 자석, 원적외선 이런 거 가지고 자석 가지고 쭉 가면서 쇠 다 해내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플라스틱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원적외선을 쌓아가지고 얘가 피 튀면 바람을 이쪽으로 픽 쏘고 피 튀면 무거우니까 그냥 떨어지게 하고요. 하여튼 바람을 쏴가지고 다 분리를 합니다. 통영시 재활용 시스템만 해도. FTIR 아니라도 원적외선으로 된다고. FTIR이 원적외선으로 저게선으로 하는 하는 거예요? 거잖아요. 그럼 수술 이게 비슷한 비중분리예요? 아니요. 비중하고 비중분리는 다른 그렇게 해놓은 걸, 그렇게 해놓은 걸 페트를 비중분리가 들었거든. 지금 완전 거의 갈다시피 해가지고 걔를 물에 그걸 빠뜨리면 비중분리 페트는 까고 다른- 라벨 같은 건 물에 들거잖아요. 왜냐면 라벨이 분리가 이렇게 해서 잘 된다고 들었어요. 있다고. 뭐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소팅 센터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걸 기계식으로 하는 거고 저개발국들은 사람이 다 이제 아니 지난번에 홍수를 우리 오션 강사 양성을 처음에는 손으로 손으로 하죠. 손으로. 그렇죠. 비닐 같은 1차는 걸. 대개는 그 쓰레기는 사람 손으로 그걸 해내요. 근데 그 소팅 센터를 하나 활용하는 게 이제 종교단체에서 이걸 일종의 뭐 사회활동 이런 걸로 하는 것도 되는데 그런 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그래가지고 그 분리된 놈이 어디로 갈 거냐 이것도 해야 돼. 지금 통영시에 해양 쓰레기 재활용 전체 시설을 지을 거라고 막 하고 있는데 안 돼요. 전국적으로 다 안 돼요. 왜 안 되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게 그 충남도의 자문회의 가서 폐기물 전문 교수한테 그렇게 전처리 해가지고 그
전 처리된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이 어디로 갈 건지가 안 정해지면 전 처리를 어떻게 할지가 안 정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가공해야 될지도 안 정해지고. 물론 그 앞전에는 여기에 들어올 놈을 바로바로 타줘야 돼. 쉽게 말하면 요리를 뭐를 할지 알아야 요리. 그렇죠. 재료를 뭘 손질을 나오고 하는데. 손질을 할 건지가 나오는데 뭔지 모르고 손질을 해야 되는 거네. 지금 그거 안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다 작용해야 되니까 전체 시설 지을래 하고 있거든. 아주 중요한 데스티네이션. 지금 킴스트 R&D 사업 그게 문제 됐었어야 돼. 그건 또, 그러니까 그건 전체 재활용 중에서도 열 회수라는, 예, 아주 좋은 부분이라. 어떻게 재활용할 거냐, 어디로 갈 거냐,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매립지 안에서 지금 능마주의들이 골라내는 이런 것도 많은데, 사실은 매립지에서 하기보다는 그 전에 이렇게 골라져야 운반비가 줄어들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사람들이 분리해 놓은 걸 바로 재활용 사업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의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재활용 사업자가 계약해가지고 바로 자기 위탁을 맡기는 경우는 저게 저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센터를 거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뭐 능마주의 사실은 그 건강 문제라든가 하여튼 우리가 이 사업하면 실제 고려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일자리 보장해줘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막말을 못하겠네. 하여튼 이분들의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잘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데모 일이 나가지고 일을 못할 수가 있다. 앞에 그럼 말씀하셨던 네. 메카니컬이라든지 케미칼 그 방법은 네. 확실하게 그런 방법이 있다예요? 아니면 지금 그런 방법으로 완전히 운영되고 엄청나게 활발하죠.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면 여기서 아까 센터에서 데스티네이션은 그런 것 중에 정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해지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술과 산업은 발달해 있는데 그걸로 가는 중간 과정이 조직화가 안 돼 있는 거지. 개발 국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기물이 섞여 나와버리니까 유기물을 골라내고 막 해야 재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아니 우리나라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선진국들은 그 해당 재활용 물질만 나오면 걔를 기계적이건 화학적이건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장비들이 거의 다 있어요. 사실은. 저런 나라들은 장비도 없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도 장비 없지만 없죠. 둘 다 없는 거지. 근데 지금 호이안에 장비가 없어가지고 아마 일본에서 지원을 한 것 같은데 그 발효시설을 공장을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거든요. 근데 발효시설에는 발효쓰레기만 와야 될 거잖아. 근데 사람들이 발효쓰레기 버리는 날 발효쓰레기만 버리는 게 일반 쓰레기 다 버려버려. 장비도 줘야 되고 시스템도 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본국에서 어디 코이카 사업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국 자체에서 진행하는 시스템과 장비 둘 다 동시에 그 나라의 사람들의 문화, 어떤 산업 여건, 동시에 발전해야 소비 패턴 이런 거 전부 고려해가지고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운반비를 줄이는 데서 핵심은 뭐냐? 볼륨이다. 볼륨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 특히 뭐, 패턴, IPS, 이런 거, 뭐, 베일링이라든지, 뭐, 슈레딩,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그 압축기 막 있죠? 그 패트 같은 거 하면은, 저 통행시에 가면은, 기계가, 큐빅 쫙 해가지고, 이렇게, 뭐, 블럭처럼 이렇게 만들고, EPS 우리가 감명은 우리가 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건 이 폐기물 재활용에 있어서 볼륨도 굉장히 중요하다. 운반비 때문에. 그럼 또 하나는 그렇게 생산된 재활용품을 어떻게 시장에서 유통할 거냐와 관련해서 중요한 건 표준을 지킨 생산품이 나오게 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우리가 베트남에서 페트 재활용을 했으면 또 이것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일본 얘기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제적인 그 스탠다드 표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그건 강제가 아니고 산업계에서 이렇게 그런 거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 플라스틱이 어떤 종류면 걔는 어느 정도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돼. 라는 걸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걸 인증을 받을수록 잘 팔리는 거지.
그 아까 우리가 테이블에서 봤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걔가 뭐냐에 따라서 표시 같은 거, 질적인 스탠다드, 뭐 그 외에는 density, strength, water absorption rate, 뭐 위험 물질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스탠다드가 있을 수 있겠고, 정부에서 할 건 뭐냐? 그러니까 녹색 조달, 우리말로 하면 녹색 공공구매.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쓰는 물건은 이런 스탠다드를 통과한 재활용품을 먼저 써주자. 이런 게 이제 그린 퍼블릭 프로큐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실 많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강제적으로. 네, 전 세계에서 공공기관은 저 비율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 그 경영평가나 이런 거 할 때 점수를 받기 때문에. 화학적 재활용. 사실은 우리 이제 진짜 세세히 파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믹스드 플라스틱은 뭐 케미칼 리사이클링으로 하기 힘들다는데 지금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건 여기에 대응하는 기술이라고 해서 지금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게 상식에는 약간 어긋나는 겁니다. 네. 얼마나 그게 진짜 기술적인 해결책인지는 확신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도는 해보자고 하고 있는 거고, 그 예외가 이제 페트를 이렇게 그대로 페트병으로 활용하는 거, 그런 게 있다고요. 웨이스트 에너지는 한마디로 소각과 열 활용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중국뿐만 아니고 아시아, 동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이게 지금 활발한 상태입니다. IDF 아까 얘기했고, 인도에서는 이제 이걸 제도화하기 위해서 뭘 하여튼 의무적으로 이렇게 몇 프로 이상 쓰게 하는 그런 법도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메리츠 쓰레기를 가지고도 이걸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오가닉이 습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랜드필에 있으면서 걔가 녹아버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물도 이렇게 빠지고 뭐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랜드필 웨이스트로 RDF를 만들기가 더 좋은 측면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오염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다 그러고요. 그런데 발전소나 제철, 이게 킬런이라고 그러죠. 킬런 회사 이런 데는 아직 RDF 쓸 준비는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했네요.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EPS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쓰는 거, 물론 다른 쓰레기도 마찬가지지만 시멘트 공장은 굉장히 이걸 활발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 지금. 네, 그래서 하여튼 목사님이 그걸 엄청 공격을 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한 쓰레기를 시멘트 공장에서 태우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게 양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기가 참 힘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은 쓰나미 쓰레기 와서 네, 뭐라고 하는데, 방사선? 네. 그 가능성은 저는 사실 높지 않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쓰나미 나고 나서 방사선은 후쿠시마 터진 거기 때문에 그 쓰레기에 방사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EPR, 회사들의 역할을 주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로컬 거버먼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당장 우리 EPS 부위만 봐도 스티로폼 생산자들이 어떻게 그걸 재활용할 거야. 지방정부에서 그걸 잘 모으고 가맹장 잘 운영하고 하면 이 회사의 EPR 실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른 상품들도 이런 재활용, 폐기물 관리 행정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컬렉팅, 소팅, 모니터링까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의 어떤 소통, 이런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볼런티어 어그리먼트라고 우리도 사실은 EPR로 가기 전에 좀 EPR 안 하고 자발적 협약으로 해도 되겠다 하는 것들을 막 하고 있죠. 사실은 실버 목표도 예전에는 자발적 협약 품목이었어요. 하여튼 그걸 이제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업자들이 스스로 이제 자기들끼리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율률을 높이겠다라고 계획서를 내면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고, 싱가포르에는 싱가포르 패키징 어그리먼트라고 돼 있고, 제가 호주 사례를 보니까 이걸 어그리먼트라고 안 하고 코버넌트라고 하는 데도 많아요. 영미식 영어에서는 코버넌트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업계들의 어떤 자료과 관련된 협약이다, 자발적 협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아까 수입 얘기했는데 1,4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 60%가 중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홍콩, 일본 홍콩을 통해서. 그래서 그 양들이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베트남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증가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다루는 데서 제일 문제는 사실은 이제 오염 문제죠. 그 중국이 금지하게 된 것도 사실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플라스틱 왕국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중국의 시골에서 이 수입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영화 때문에 사실은 그게 국제적으로 알려져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한마디로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그 영화가. 내용이 네? 아니, 그러니까 중국 시골에 플라스틱 마을이 있어. 플라스틱 쓰레기 마을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사장하고 그 노동자 가족의 이야기인데, 정말 비인간적이고 막 오염이나 이런 게 말도 못하고, 한마디로 어떻게 해결하러? 돈만 받고 처리를 안 하는 거야. 처리를 해요. 처리를 하는데 그 기술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열악해가지고 펠렛이라는 걸 만드는데 가격이 똥값이야. 그나마 그것도 좋은 것만 펠렛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 태워버려. 그러니까 온 동네가 맨날 연기에 가득 차 있고, 그 펠렛 공장에 일하는 가족들의 그 상황이라는 게 너무 열악한 거지. 이 다큐 제작국이 중국은 아니겠죠? 외국 사람이 찍었겠지. 중국 사람이 찍었을까? 우리 좀 딴 얘기 있었지만 국제영화제, 부산 국제영화제에 가서 같이 본 영화 중에 딸이면 죽이는 영화, 그것도 진짜 굉장히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주네요. 어쨌든 중국처럼 아까 얘기했지만 왜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중국으로 다 수출을 해왔고 뒤에 나올 다른 나라에서 이걸 하기 힘드냐? 중국만 이 커패시티가 있고, 사실은 근데 그 커패시티라는 것도 그러니까 좀 전에 아니네. 사람을 갈아넣어서, 사람과 환경을 갈아넣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영향력이 너무 싼 거네. 또 얘기하지만 여러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왜 이거에 그러면 중국으로 안 가면 물량이 있을 건데 커패시티에 투자를 안 할까? 그건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별로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업자들이나 정부에서 우리가 stable supply of input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금지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저도 그 이후에 바젤 컨벤션이라는 이 위험 물질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국제 협약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의 국가 간 이동을 금지시키자는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동남아시아의 개발국가 도상국들로의 내지는 그들 사이의 수출이 안 돼야 될 것 같잖아요. 다 해요. 다 해요. 심지어 중국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우리나라에 수입한다고 홍세일 소장이 얘기했잖아요. 왜? 산업계의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좀 전에 얘기했던 중국의 그 시골 마을에 가는 진짜 열악한 쓰레기 말고 산업적으로 필요한 재료 수요가 있기 때문에
무역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우리나라 거 모자라서 수입 그런 성격의 그런 거 플라스틱이. 그렇고. 그런 종류가 네, 좋은 게 많아요. 값도 싸면서 막한 그런 특정의 수요들이 중국 쓰레기는 우리로 오고 우리나라 쓰레기는 중국 가고 막 엄청 투자를 막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젤 컨벤션에 따라서 대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두 나라 사이에 얘는 분류된 플라스틱 쓰레기야. 실제로 좋은 것들. 예. 그러니까 우리 산업계에서 이걸 쓸 수 있는 거야라는 걸 서로 확인해가지고 합의되면 수출입을 하죠. 이게 거의 지금 기본적인 시스템이고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뭐 수출입이 금지됐다, 수출이 안 되겠네. 이건 아주 순진한 생각이다.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서 그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현실이고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정부에서 캄보디아 정부에서 이렇게 그 쓰레기 종류 그다음에 용도 이런 걸 쭉 봤는데 이거는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아니고 플라스틱 쓰레기잖아 라고 판명을 하면은 수입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수출도 못하게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로 가고 있는데 잘 작동할까요? 결론. 이 보고서에서 하려고 했던 건 이제 팔러시 옵션들을 이렇게 주기 위함인데 그걸 선택하는 데서 제일 출발점은 서베이다. 그래서 그 서베이는 마켓 상황이 어떠냐, 콜렉션 시스템이 어떠냐, 그게 어디로 갈 거냐, 그걸 가공할 수 있는 캐패시티는 있냐, 끝으로 가공했으면 그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갈 시장은 있냐, 수요가 있냐라는 것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고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한테 우리가 베트남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것들을 전부 우리가 집어넣어서 연구를 해서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가지고. 시장도 오르는데 이제 베트남 물론 그건 이제 뭐 회사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연구소니까 만약 가능성이 있고 약간 뭐 그렇다 하면 우리나라에서 할 건가? 하고 싶어 저렇게? 하죠. 하고 싶어 하죠. 기름 부분. 당장 제주도 해양수산부에서 그거 뭐 회수 뭐 하여튼 그 시범사업 하려고 하고 거기에 이걸 하려고 해요. 우리 이거 잘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더 발전된 시스템을 하면 좋죠. 자, 그 서베이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소스 세퍼레이션 프로그램을 주민들 사이에 지자체에 안착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재활용 산업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되는 거는 운송비, 그 다음에 재활용된 물건의 산업표준 준수, 그 다음에 끝으로는 정부에서 그걸 공공구매로 팔아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뭐 궁금하거나 얘기하고 싶은 거 있나요? 그건 아니고 저는 아직도 여전히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쓰레기 플라스틱 많아야 된다는 거죠. 많아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좀 뭐, 규모의 경제. 그렇죠. 그냥 그러면 플라스틱을 적게 쓰자라는 말이 이 내리죠? 포장. 제일 많이 쓰는 문제지. 근데 아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이제 그런 생각이 얘기인데 늘 들어요. 솔직히. 우리가 페트 리사이클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페트병 쓰지 맙시다. 이렇게 텀블러 들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해야 많아야 되잖아요. 되잖아. 그래서 이제 기본 경제가 돼야 되는데 캠페인으로 뭘 해야 되냐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 먹는 물에 대한 안전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전부 생수를 사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갔던 라부안바조에도 당장 뭘 하고 있냐면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텀블러를 가지고 오면 그냥 생수를 정수된 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러면 베트남에도 하자.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했던 회사에서 당장 우리 페트병 없으시겠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행인지 뭐 모르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플라스틱들이 굉장히 많고 그걸 뭐 이렇게 더 많이 할수록 돈이 많이 벌리는 이런 건 아니니까 하여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플라스틱을 사람들이 더 써야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건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2차적으로 그래서 적게 쓴다는 개념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죠. 네, 또 근데 그게 꼭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게 실제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제 동생 같은 경우도 이제 용기 들고 다니거든요. 그게 어떤 심리적 보상을 주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사람들이 꼭 불편해서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심리적 보상을 받는 거야. 난 뭐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라는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난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이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네. 한국 사람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적으로 수준이라면 그렇죠. 수준이 광고를 잘 한다든지 어떤 교육이 잘 되면 의외로 잘 될 수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회의적이기도 하는 생각이 저도 들 때도 있고 했었는데 의외로 주변에 찾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용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 동생도 들고 다니잖아요. 뭐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시스템, 장치, 뭐 어떤 수요, 뭐 이게 패키지잖아요. 네. 해양 쓰레기도 좀 패키지 형태로 이렇게 좀 발생 예방하고 우린 처리까지 고민 안 했습니다. 네. 그 처리도 뭐 좀 고민을 해보면 네.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럼요. 네. 해양 쓰레기에도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스템이 뭐 그대로 뗄 수 있고, 아니, 당장 우리 3차 기본계획만 해도 예방, 수거, 처리, 그 다음에 관리 기반 인식 증대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업을 해도 그것들을 같이 이렇게 하게 되겠죠. 종합적인 패키지로 어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한 사업은 진짜 풀 패키지가 돼요. 뭐 하나만 가지고 하겠다 하면 절대 작동을 안 해요. 시스템이 안 돼버리니까. 호이안이 인구가 몇 명이겠죠? 거의 한, 많이 안 돼요. 관광객이 많아서 그렇지. 제대로만 하면 정말 잘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호이안이 좋은 이유는 일단은 국제 관광도시. 그리고 여기가 옛날 일종의 그 수도 뭐 한때 베트남의 수도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의식이 굉장히 높고 관광객들도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호텔이나 할 때 관광업계 사람들의 이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진짜 뒷단의 솔루션만 주면서 이렇게 같이 합시다라고 하면 상당히 잘 될 수 있는 동네라고. 해봅시다. 네, 이쯤 갈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세미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곽연희쌤 왔어요. 곽연희쌤, 뭐 하실 말씀 없나요? 네, 이렇게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